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프로스포츠 팬들에게 시즌 개막전은 비시즌 내내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보고 싶었던 경기와 선수들을 드디어 만나는 시간이자 올 시즌 기나긴 여정의 첫 시작으로 우리 팀의 경기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팀에게도 팬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경기인데요. 이를 보여주듯 지난 주말 진행된 프로축구 충남 아산FC의 홈 개막전에는 만여 명의 팬들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아산FC의 응원단 아르마다의 상징색인 파란색과 흰색으로 경기장이 가득 채워졌는데요. 그런데 정작 선수들은 빨간색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시즌 첫 경기, 그것도 홈 경기에서 팀 상징색인 파란 또는 흰색 유니폼이 아닌 빨간색이 등장한 겁니다. 현장을 찾은 명예구단주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도 마침 소속 정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시즌 첫 경기에 참석했습니다. 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산FC에게 파란색은 팀을 대표하는 색깔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함대를 상징하는 푸른 바다를 뜻하는 것으로 응원가에도 푸른 파도가 들어가는 등 2020년 창단 후 줄곧 유지해온 팀 컬러입니다. 하지만 경기장에 들어가 보니 온통 빨간색이었습니다. 현수막에 전광판 글씨, 깃발 모두 상대 경기팀의 대표색인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축구 팬들 사이에서 축구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황당을 넘어 불쾌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유니폼 색깔은 알지도 못했고 색 변경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선거철이 되니 예민한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팬들 중 정치적으로 아주 강한 색깔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 제기가 더 큰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책임을 일부 팬들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구단 측은 이렇게 논란이 될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다며 불편함을 느낀 축구 팬들에게 송구하다고 입장을 전했는데요. 결국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총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는 조금 과할 정도로 엄격한 중립을 유지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괜한 오해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기와 상황을 고려해야 했고 서포터즈 등 축구팬과의 사전 소통도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아산FC의 첫 시작이 좀 시끄럽게 됐습니다만 올 시즌 시민이 주인인 시민구단으로서 멋진 경기력과 소통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라면서 시민 여러분이 정치 등 외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스포츠를 스포츠 그대로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3월 15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상황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힘TV 정진호 PD 나와 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인류에서 초인류로입니다. 예, 뭐가 더 나아지는 겁니까? 네, 민선 8기 들어서면서 대전시가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지향하고 있죠. 예.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전시가 대전을 세계 초인류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지난 월요일에 2048 그랜드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예, 인류에서 이제 세계 초인류까지 명칭이 좀
좀 확장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직접 브리핑했는데요. 예. 이 시장은 대전이 가진 독창성과 고유성을 바탕으로 해서 2048 그랜드 플랜 만들었다면서요. 시민들과 함께 2048년까지 대전을 초인류 도시로 도약시키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5대 전략과 1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예. 5대 전략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혁신 거점 도시,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초연결 교통 도시, 지구와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환경복지 도시, 다양성이 경쟁력이 되는 개방적 창의 도시, 그리고 지역과 함께 누리는 균형 발전 도시로 정해졌습니다. 예,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정 방향에 큰 철학을 갖고 있다는 건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장우 시장의 이번 발표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실현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현재 시정 방향하고 이거랑 맞는가,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가,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5대 전략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점은요, 지구와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환경복지 도시, 그리고 다양성이 경쟁력이 되는 개방적 창의 도시였습니다. 둘 다 상당히 좋은 가치이긴 한데요. 현재 대전시의 시정 방향을 보면은 이 환경 보존보다는 개발에 더 초점이 맞춰진 듯하죠. 그리고 이제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시행된 이 인권센터 폐쇄나요,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등을 비춰볼 때 이 다양성이 존중받는 개방적 창의도시, 이거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발표한 지향점과 실제 시정의 방향에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인구 감소세, 이거는 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제시한 10대 핵심 과제를 보면은 충청권 신성장 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이라든지요, 뭐 초광역 입체 교통망 구축을 통한 초연결 메가시티 실현, 대전역 지하 입체 복합 개발, 우주국방 과학기술 거점지구 조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뭐 출생률 감소로 인해서 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거, 이거는 뭐 시간 문제겠죠. 그러니까 대전이 그 아무리 융복합 산업 거점이 된다고 해도요, 거기에서 일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해질 거란 말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더욱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AI 발달로 인한 산업 구조 개편도 이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정책들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좀 개발 일변도의 방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좀 현실에 맞게 방향을 설정할 필요도 있는 것인데 지나치게 거창한 목표를 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이거를 실현할 예산도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지난해 대전시가 그 유성구 교촌동 일대 160만 평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이것 좀 한참 홍보했었죠. 이를 통해서 대전을 이 나노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 대전시가 밝혔던 산업단지 조성 비용 가운데 대전시가 부담할 돈이 1조 4천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대전시의 재정 규모로 봤을 때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전시가 공개한 사업 추진 현황을 좀 찾아봤는데요. 대전시는 이 사업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에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바뀐 사업비 보니까요, 총 3조 4,585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가운데 대전시가 부담할 돈 1억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조 4,584억 원은 민간 자본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이 1,500억 원 규모의 보문산 전망타워 케이블카 조성 사업, 이것도 민간 자본 못 찾다가 결국에는 케이블카만 따로 떼어서 겨우 찾았는데 3조 5천억 원에 가까운 돈 민자로 유치하겠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 이 사업 말고도요, 뭐 광역철도라든지 고속도로 등 이 상당수의 사업 모두가 이제 막대한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서 이 실현 가능성에 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큰 방향과 또 현재의 시정과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들, 또 이를 실현할 예산까지, 이거 좀 기대보다는 우려가 좀 더 커 보이는데요. 인류, 초인류에 이어서 이제 뭐 울트라, 뭐 초울트라, 은하계 최강, 우주 최강, 이런 것까지 나오지 않을까, 소위 좀 우픈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거창한 비전도 좋지만은 좀 현실을 직시하고 직시한 현실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여전히 남아있는 계도지입니다.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네, 대전 서구를 제외한 대전의 4개 자치구에서 올해 3억 원 이상의 계도지 예산이 책정됐다고 합니다. 예. 계도지는요, 이 박정희 정부 때 그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문을 이 통장이나 반장에게 배포하고 예. 그 구독료를 정부나 지자체가 대신 내주는 거, 그걸 뜻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계도지가 관원유착의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계도지 관행이 대전에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언론 관련 매체인 미디어오늘이 지난해 올해 그 대전의 5개 자치구의 계도지 예산과 그 매체별 부수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예. 대전 서구는요, 2009년 이후에 계도지를 폐지해서 올해 이제 관련 예산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나머지 4개 자치구에서는 지난해보다 122만 4천 원이 늘어난 모두 3억 2,31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고 합니다. 예. 이 가운데 대전일보가 연간 13,488부로요. 전체 예산의 약 63%인 2억 232만 원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예. 자치구별로 보면요. 대전 유성구가 1억 1,538만 원을 책정했는데요. 예. 월 구독 부수를 보면은 대전일보가 430부로 가장 많고요. 충청투데이가 88부, 예. 금강일보가 38부, 예. 그리고 중도일보가 32부 등으로 이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중구는 7,416만 원을 책정했고 이 가운데 또 대전일보와 충청투데이가 월 구독 100건을 넘겼습니다. 예. 대전 동구는 6,750만 원, 대전 대덕구는 6,606만 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전일보 말고도요, 그 대전의 주요 일간지인 충청투데이와 중도일보 등도 이 계도지로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난 2000년대 초반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계도지 폐지 운동으로 지역의 주요 일간지들이 계도지 받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06년에 충청투데이가요, 그리고 2008년에는 중도일보가 계도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예. 선언했었는데요. 중도일보와 충청투데이가 다시 이제 계도지 시장에 진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대전일보는 지역신문 발전기금 신청하지 않겠다라는 대신에 계도지를 계속 받고 있어서 예. 이 계도지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걸 보면 대전에서는 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계도지를 공급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대전 동구는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좀 오랜 관행이라서 고민스럽지만은 통장들을 설득해서 다른 방식의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 올해에는 통장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계도지 예산이 반영됐지만 예.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다른 방안 찾아보겠다 이렇게 좀 해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자치구에서는요, 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대전에서만 한 해에 3억 원의 규모라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규모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전국적으로 보면 한 해 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이 계도지에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지역 여론을 살피기 위해서 지자체가 지역 일간지를 구독하는 거,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하지만 시민 혈세 들여서 이 필요 이상으로 특정 일간지를 통반장 등에게 계도지로 제공하는 거, 이거는 좀 올바른 여론 수렴과도 맞지가 않고요. 예. 심지어는 여론 왜곡까지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언론사의 구독자 수는요, 광고 단가하고도 연관이 돼서 이 구독자 수와 광고 시장에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독자를 대신해서 지자체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 만큼 관원 유착의 고리가 좀 될 수 있는 계도지 관행, 이제 좀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아힘TV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주에 환경 이슈를 짚어보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을 소개하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예. 꼭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안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세금인데요. 세금이요. 네, 사실 예. 이제 기후위기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네. 또 그 돈을 모아내기 위해서는 또 세금이 필수적으로 이제 그렇죠. 부과가 돼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이 선거 때도 이 세금을 얘기하기가 어렵고 또 정부도 이 세금을 얘기하기 어렵다 보니까 예. 이 주요 논의에 항상 빠져 있는 게 이 세금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세금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실제로 계획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소극적인 상황인 거고 네. 다른 해외 사례들을 봤을 때 이런 게 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국가들이 좀 있습니까? 네, 일단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역시 유럽연합, 유럽연합.
이유입니다. 예. EU 같은 경우는 이제 2026년을 기점으로 탄소 국경세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요. 유럽에 이제 수출이 되는 품목들 몇 가지 품목들을 정해가지고 이 각각의 품목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탄소가 배출되어 있는지 인증하고 그 탄소 배출량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강이라든지 이런 탄소가 집약적인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수출을 하게 될 때 이제 관세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각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품들을 만들어낼 때 재생에너지를 비롯해가지고 최대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생산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또 만약에 이제 생산 구조를 못 바꾸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예. 사실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강경한 정책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준비는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또 다른 건 이제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이 탄소세입니다. 탄소세는 이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익숙한 단어긴 그렇죠.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사실은 뭐 간단한 구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이 영리 활동을 하게 될 때 탄소를 어쩔 수 없이 배출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배출량을 줄여야 되니까 많이 배출하는 곳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세금을 내게 하자라는 겁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은 기후 위기를 더 가속화하는 거는 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이렇게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현재의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많은 양의 탄소 배출량들을 좀 절제하기도 하고 또 해당 재원들로 기후위기 대응에 본격적으로 또 준비를 하게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탄소세는 사실 예. 좀 보편적으로 더 논의가 돼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관광세라든지 기후위기 대응의 세금으로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EU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 네. 이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 각종 이 세금을 내는 뭐 명칭들이 생겨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근데 정작 내야 할 사람은 또 시민들이고 또 기업이고 이렇단 말이죠. 그렇죠. 어느 정도의 기업과 시민들이 나는 기꺼이 이 정도는 지불할 의사가 있다. 네. 혹시 뭐 그런 좀 조사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이제 괴테 대학교하고 예.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소속의 연구진들이 지난달에 관련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이처 기후변화지에도 예.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개 국가들을 좀 조사를 했는데 예. 일단 125개국에 12만 9,902명에게 예. 이제 매달 소득의 1%를 지구온난화에 맞서기 위해 기부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거든요. 이거는 세금보다는 약간 기부로 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좀 응답에 대한 판단이 조금 좀 다르게 애매모호할 수는 애매하게 있습니다.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예. 이제 어쨌든 소득의 1%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금액인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설문조사 결과 소득 1%를 기부하겠다는 응답자가 50%가 넘는 국가가 125개국 중에서 이제 114개국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3분의 2 이상이 이제 소득의 1%를 기부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한 국가도 81곳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선진국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딘가에다가 기부를 한다거나 혹은 예. 어딘가에 돈을 공익적으로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기왕이면은 기후위기 대응에 기부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들이 좀 늘어났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기후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세금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탄소세라는 명목으로 직접 거치지가 않습니다. 예. 어떻게 고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기업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되니까 가격을 좀 높여야겠다. 제품 가격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그런 생기겠군요. 식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소비자들이 그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것은 당연히 있겠지만 예. 대부분 시민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세금이 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재원들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 이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설문조사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소득의 일정 정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기부할 의사가 있다라는 이런 결과들은 예. 생각보다 이런 보편적인 기후위기 대응 세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형태 이제 세금이라고 딱 이름을 붙이는 순간 어느 정도의 거부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항목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항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대부분의 세금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책임자 부담의 원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많은 혜택을 누렸고 더 많은 책임이 있으니 돈을 더 많이 내라라는 뜻인 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세계적인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잖아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은 돈을 버는 동안 일반 시민들보다 더 많은 공공재를 활용했고 더 많은 사회 서비스들을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또 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현재 초부유층, 그러니까 슈퍼리치들이라고 하죠. 그 부유층들에게 한 1.5% 정도의 부유세를 내라. 이런 식의 이제 초부유층에게 이제 직접 세금 납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여론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이제 국제 세금을 모아내는 것은 이제 파리 협약 이후에 이제 전 세계 각 국가들이 조금씩 이행하고 있는 거긴 한데 대부분의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사실 선진국들에게 있는 것이죠. 많이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선진국일 테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산업화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탄소 배출을 발생시키면서 실제로 세계적인 환경에 부작용을 많이 나타냈으니까요. 그래서 그 OECD 선진국들이 실제로 관련된 기금을 모아내고 그 기금들로 저개발 국가들, 네, 개발도상 국가들을 지원해내는 이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주행세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논의는 안 되는데 자동차를 타든 어떤 교통수단을 타든 멀리 이동하고 많이 이용할수록 사실은 환경에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행 기록들을 이제 좀 판단 근거로 해가지고 세금을 더 내게 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저희 코너에서 몇 주 전에 소개해드렸었던 관광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관광객분들이 어쨌든 현지에 놀러 가가지고 그 현지의 환경에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숙박업소의 숙박비에다가 이제 그걸 포함을 시켜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입국을 할 때 비자를 발급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낼 수 있도록 비자 유도한다든지. 비용을 일부 부담한다든지. 맞습니다. 네. 일본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나 혹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관광세를 냈다라고 별로 인식을 못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을 여기는 이 가격인가 보구나라고 이제 인식한 상태로 그냥 결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격 중에 일부는 관광세라는 항목으로 해당 국가에서 실제로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혹은 관광지의 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형식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전략적으로 잘 도입이 된 그런 세금이라고도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만드는 데라든지 이런 그렇죠. 데도 세금이 부과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코너에서도 패스트 패션의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행을 빨리 타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거의 2, 3년 정도 입으면 또 많이 입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옷에 대한 소비가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조금 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세금들도 프랑스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형태의 세금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항목마다 뭔가 그동안 있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그런 세금의 형태들인데 결국은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내라. 이게 그렇죠. 기본적인 골자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전부 다 같이 낼 수 있는 세금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함께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좀 내는. 맞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인류세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조금씩은 얘기는 나오곤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제로 선진국과 저개발 도상 국가들의 탄소 배출량의 차이가 실제로 있고 또 선진국 내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고 하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책임이 더 많은 곳 사람들이 있고 또 저소득층의 시민분들의 배출량의 차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저도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 기후위기에 대응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장기적으로는 많은 시민분들에게 우리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확산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탄소 배출량을 많이 발생시켰다고 해서 왜 세금을 내야 돼? 라는 인식들이 많았는데 사실 최근에는 그래 그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철강과 관련된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일반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시키니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 환경 부담을 조금 더 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공감대가 없다 보면은 사실 저항감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이걸 없는 내가 왜 항목이다 내야 돼라고 보니까. 생각하는 순간 내기 싫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업들은 본인들에게 탄소세나 여러 항목들의 세금이 붙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거를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업들을 설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 해당하는 시민들에 대한 설득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자세들을 논의하는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후
위기가 다가오면서 같은 기후의 변화가 있더라도 뭐 영화 기생충 같은 걸만 네. 봐도 어느 곳은 아주 큰 피해를 입고 그렇죠. 비가 오면 어느 곳은 운치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불평등한 구조들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럼 보편적 세금 이거를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또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은. 유럽연합의 예. 탄소 국경세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 앞서 나가고 있다는 유럽에서조차 네, EU에서조차.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 거부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해당 국가 내부에서도 거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 바깥에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탄소 국경세가 만약에 유럽에서 실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걸 비껴갈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 대한 그 판로를 조금 더 줄여나가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럽 내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내부에서 그 불평등하다. 우리가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기업들의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내냐면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앞서가는 곳에서 특수하게 발생이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금을 논의할 때는 특정한 분야에서 논의하는 거 분명 필요하다고는 보여지지만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보편적으로 함께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탄소국경세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다 같이 조성이 되게 되면은 유럽 내부에서의 반발도 당연히 없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앞서가는 곳에서 일부의 세금을 내는 것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세금만 계속 걷게 되면은 결국 이건 역시도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또 다른 차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을 논의할 때는 최대한 보편적으로 논의를 하되 그 안에서 논의를 할 때 책임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경중을 더 두는 것은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기로 유명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후 악당 국가에 해당하는 곳인데 우리나라의 시민분들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세금을 저개발 도상국가들보다 적게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로서 다른 나라들이 봤었을 때 저긴 저 정도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되게 어려운 문제이고 또 앞으로도 여러 논의들을 할 때 거부감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세금이지만 우리가 지속적인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돈 문제를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코너에서도 계속 돈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세금이 실제로 거쳐야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좀 인지하시고 조금 논의를 할 때 자신들의 생각들을 또 거부하는 의견도 좋으니까 많이 얘기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거치고 이것이 어쨌든 우리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잘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죠. 내는 분들도 내가 낸 것이 오늘 공기가 좀 좋아졌어. 이거 내가 세금 낸 덕일 거야.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공감대들이 좀 형성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은 이런 재원 마련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한 뭐 운동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인지 좀 고민을 좀 해보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기부도 사실 거의 비슷한데요. 내가 어떤 돈을 냈을 때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확하게 효능감이 느껴지면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어떤 세금을 낸다거나 혹은 어떤 기부를 하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몇 % 오르게 되었다. 혹은 이걸로 인해서 탄소 배출량이 얼마 정도 감축되었다라고 하는 좀 정확한 시그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이런 효능감보다는 내가 얼마큼의 돈을 냈고 그 돈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은 저는 이런 조세에 대한 거부감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위기 대응으로 만약에 세금을 걷게 되면은 그건 진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만 쓰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집행을 하면서 세금을 거둔 분들에게 효능감을 주게 하는 그런 구조들을 정부도 많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환경보호 실천 캠페인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중고 휴대폰 물려주기를 좀 제안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국내 통신사 중에서 L사
그곳에서 이제 부모가 사용하던 중고폰을 14세 미만의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면은요 무료로 배터리를 교체해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오래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게 그렇죠. 되죠. 금방 배터리가 달기 때문에 맞습니다. 항상 충전선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는 또 핸드폰이 워낙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오래 쓰는 경향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마트나 이제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 무인 자판기 같은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고폰을 이제 수거해가지고 이제 점검하고 판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통 집에 희한하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바꾸면은 기존에 썼던 걸 팔기보다는 그냥 보관해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몇 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판매를 하셔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조금의 이득을 보시고 또 자원순환의 캠페인에도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일상에서 실천한 간단한 또 환경보호 활동 사진과 함께 저에게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매주 두 분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2만 원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에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편적 세금 도입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현안과 지역 민심의 향방을 살펴보는 정치 토크 시간 대세남 4.10 총선 민심 중심.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임을 말씀드립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내용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중호 의원,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4.10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민생토론회 이걸 열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 서산을 찾기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관건 선거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두 분께서는 이 민생토론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첫 질문으로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이 질문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건 선거라기보다는 정부와 대통령은 사실 원래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시기가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조금 민감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여론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오히려 또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 지역민들이 또 자기 지역의 이슈도 좀 더 알게 되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조금 더 지역 민심에서 필요한 아젠다들을 발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근을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해받을 그런 행동은 또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인데요. 용산 대통령실이 정무적 판단을 정상적으로 조금 한다면 각종 공약을 좀 남발하고 있는 이런 민생토론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조금 더 조정했어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교체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약속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정부 여당에서 시행한 각종 정책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은 좋으나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대통령께서 그 각 지역 돌면서 그 지역에 맞춰서 어떤 사업들을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했는지 그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이 선거에 맞춰 새로운 것들은 없습니다. 원래 늘 그 지역에서 이슈가 됐었고 당연히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들인데 거의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짚으면서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에서 그동안 하려고 했던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의회와 협력이 안 되지 못했던 일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짚으면서 이번엔 반드시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특별할 거가 없는 그런 이슈들,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들 그런 부분을 재점검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는 이곳에서 해야 할 이야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이런 거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공감을 하시지만 결국 이 시기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르시고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를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지역 대전과 충남을 찾았습니다. 이 민생토론회 앞으로 지역민들에게 어느 정도 좀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것은 말 그대로 민심을 들은 정도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확고하게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세력과 또 반대하는 세력의 표심에는 특별히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었거나 아니면 각종 사회적 정보를 민감하게 찾아보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어찌됐든 그 뉴스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까요. 대통령의 공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곳에 표를 던질지 고심하고 있는 분들께는 어느 정도 영향이 갔을 그렇죠. 것이다. 중도 표에는 굉장히 영향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방어하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저는 김인수 의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좀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총선의 표심은 전통적으로 정부 여당보다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비토하는 마음이 더 크냐 적으냐 정권 심판론에 대한 마음이 크냐 적으냐 사실 이걸로 이제 총선 승패가 거의 갈리는데 전국적인 비토를 어느 정도 잠재우고 또 같이 잡아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저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지역 이슈를 발굴하는 것이긴 한데 이런 일들을 안 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에 대한 비토 감정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다른 이슈 때문에 비토 감정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두 개는 병렬적으로 같이 존재하는 거다 보니까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총선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 총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 캠프 개소식도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이제 잇따라 열리고 있고요. 선거 분위기는 이제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지만 일반 시민들은 아니 이게 지금 선거가 한 달 남았는데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은 어쨌든 각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으시고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좀 지금 이제 막 달아오르고 있습니까? 분위기가? 저희 캠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 전체를 보면 굉장히 이제 공식적으로 뭔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시기보다 사실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위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소식도 지난 주말에 계속 연달아 있었고요. 이번 주까지 계속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긴장되고 있고 빠르게 지금 움직임이 빨라졌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아마 아침 인사, 저녁 인사를 통해서 또 당원들과 그리고 후보들과 이제 거리 인사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우리 시민들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중호 의원님. 대중분들께서 느끼기에는 국민의힘 이슈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실지 잘 모르겠지만 근래에 저희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당내에서는 사실 경선 그 자체가 죽고 사는 문제다 보니까 후보자 당사자도 그러지만 이 정치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죽자 사자 뛰어드는 게 이제 저희 경선입니다. 그래서 당내 분위기는 굉장히 치열했고 이제 저희 국민의힘은 거의 경선이 정리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한번 화끈하게 달아올랐던 것들이 조금 이제 가라앉고 경선 이제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서로 간에 이제 치유하고 정리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이제 뛰어갈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군요. 근데 이제 지역에서 4.10 총선 여야 이제 공천, 뭐 경선 여러 단계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돌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여당, 국민의힘보다는 공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사실 야당, 민주당에서 좀 많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탈당과 신당 합류 여러 모양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총선 진행 상황 두 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뭐 대전 중심이라는 이제 대전의 7개 지역구마다 사정이 지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역구마다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대전이라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 때 개혁신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 대전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개혁신당은 지금 어디 가는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사실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그에 비해서 새로운 미래 그리고 조국 전 장관님의 그 조국혁신당이 지금 화끈하게 지금 이슈를 다뤄오고 있어가지고 대전도 생각보다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에서 일단 새로운 미래 출마자들이 꽤 계속 눈에 보이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비례 중심인데 사람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 지역은 민주당에 그리고 비례는 조국혁신당에 이런 식으로 이제 투표를 하시려는 표심이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대전 표심이 사실 어느 지역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표심. 전통적으로 제3당이 자민련이라는 뭐 자유선진의 제3당이 존재하면서 표심이 어디로 갈지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렇게 어려운 선거 구도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먼저 충남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각 당에서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이 좀 된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고요. 21대와 같은 후보가 재대결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지역에 아무래도 이제 공주부여 청양 지역구에서는 6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진석 현역 의원과 그리고 민주당의 박수연 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비서관이 세 번째 이제 맞붙는 거여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또 홍성 예산에서도 또 용산 출신 강순규 전 대통령실에서 계셨던 시민사회 수석이 이제 사선 의원을 지낸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 때문에 충남은 조금 더 재미있는 구도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세종갑의 경우는 민주당은 4인 경선을 통해서 이제 이영선 변호사님께서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국힘은 유죄와 단수로 공천을 받았다고요. 좀 지켜볼 것은 새로운 미래에서 또 김종민 대표가 지역구 공개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이 세 명의 또 구도가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 굉장히 관심사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중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후보들은 뭐 무난히 지금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 7명 중에서 3명이 일단은 다른 당으로 다 탈당하시고 한 명은 불출마 선언하셨고요. 현재 남은 분들은 이제 3명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안에서 어떤 구조로 갈지 이게 참 관건일 것 같아요. 잘 수습을 좀 하고 또 사실은 목적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마련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여야에서 참 뭐 공천 때문에 여러 잡음들이 좀 들려왔고 그 결과가 이제 하나둘 정리가 돼서 이제 유권자분들께서 어떤 분께 표를 던질지 이제부터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이 탈당 현역들이 이제 무소속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당으로 입당을 해서 출마하게 되면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가 분산된다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분들의 표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지금은 사실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탈당 현역들이 대부분 민주당 출신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무소속 혹은 또 제3지대에 출마하게 되면 표가 분산돼서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얻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견제한다는 대의를 생각한다면 구도를 좀 더 간명하게 만들고 또 대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먼저 대전 지역 요즘 여론조사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그 전통적으로 대전이 그 대를린 장벽이라고 동서 표심이 이제 보수와 진보로 많이 나뉘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게 좀 깨져가는 것 같거든요. 동구도 사실 좀 뜻밖의 결과가 나왔었고 저희 서구도 조금 뜻밖의 결과가 나왔었고 사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전의 표심이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좀 그런 예측이 좀 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 그리고 뭐 조국혁신당, 뭐 개혁신당 사실 대전에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는지는 저희는 항상 결과가 나와봐야지만 아는 게 그게 대전 표심인데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오히려 선택지가 하나 내지 두 개가 더 많은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구도를 간명하게 정리를 해야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구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어부지리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부지리를 그렇게까지 기대할 수도 없는 원래부터 뭐 저희 당을 지지해 주셨던 분들은 저희가 뭐 집도끼라고 해서 뭐 가져간다고 치더라도 민주당 당세가 어떻게 구도가 정리될지 모르고
기본적으로 민주당 당세가 예전하고 좀 달라진 여론조사 속에서 조금은 더 대전이 이제 저희 입장에서 조금 더 얕거나 됐다고 좀 보여지다 보니까 구도가 갈라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열세에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이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보에게 투표하는 투표용지가 한 장이 있고 이 비례정당에 투표하는 투표용지가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민주당의 표가 국민의힘으로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예상은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동하는 표심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충청권은 항상 뭐 대선부터 큰 선거에서는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것이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것이 바로 이 충청도의 선거판인데 3월 21일, 22일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후보자 등록 이제 최종 신청이에요. 이 전까지 또 이후로 두 분께서 꼽으시는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 지역 아니면 이런 변수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당 소속으로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잘하는 게 크게 한 파트를 가져가야 되고 그것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힘을 찍지 않는 국민의힘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이유를 찾아서 그분을 메꿔야 하는 게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저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오신 지 거의 한 달 이제 넘어가는데 그동안 스트라이커이자 골키퍼로서 보여주실 수 있는 역량을 지금 극대화돼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줘야 되는 긍정적인 포인트는 저희가 지금 거의 다 쌓은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됐던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그 부분이 지금 저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량이 기대기에는 너무 많은 것 지금 한 사람에게 짐을 떠미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 당적인 차원에서 또 정부 여당 입장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3지대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갖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정부의 어떤 물가 관리 실패, 그리고 외교 실패, 그리고 영부인의 방탄 등 현 정부의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긴 하지만 국회 권력까지 만약에 갖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다. 니들끼리 왜 싸우냐. 이렇게 말은 하시지만 사실 표심은 정권 심판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는 제3지대 정당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대덕구에서 박영순 의원이 새로운 미래로 당을 옮겨서 출마하고 또 세종에서는 김종민 의원님이 또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하고 지금 새로운 미래로 유성을 그리고 서구갑 그리고 중구까지 전부 다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자 구도가 형성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예상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민심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뭐 목적은 하나다. 정권 심판에 대해서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표가 갈린다는 건 사실 정당 입장에서도 정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어쩔 수 없는 선거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지는 정당과 그 정치인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에서는 구도에 대한 걱정을 이제 제일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통상 이제 선거는 인물과 구도와 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도는 민주당의 지금 제일 큰 걱정이라고 하면 저희 당은 이제 중앙당에서부터 바람을 이제 제일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표심, 뭐 정권 지지일지, 정권 심판일지에 대한 바람을 걱정하는데 서로가 이제 걱정하는 포인트가 이제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네요. 유권자들이 이제 그 포인트 중에 어떤 것을 더 중점적인 가치를 두고 투표하느냐 이것이 이제 결국엔 나중에 선거 결과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번에 정말 공천 과정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것 같고 경선 뭐 면접부터 심사부터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정권 심판론 또 아니면 거대 야당에 대한 또 하나의 심판이겠죠. 이런 내용들만 계속 나오고 사실 어떤 정책으로 어떤 우리 유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좀 덜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으면 시민단체에서 충청권에 바라는 10대 의제를 제시했어요. 이게 원래 정치권에서 먼저 우리 이런 거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좀 변명의 말씀을 좀 대신해 주시죠. 여러 정치 선배님들을 대신해서. 지금 저희가 지방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시민단체들이 말한 충청권 10대 총선 의제 이 공약들은 사실 저희 대전시에서도 거의 다 중점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뭐 이런 식의 뭐 메가시티에 대한 얘기도 그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든가 뭐 충청권에 대한 뭐 그런 발전적인 뭐 광역철도 뭐 은행 사실 저희 이미 지방정부 대전시에서도 중점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총선은 이제 국가의 국회의원을 뽑는 거다 보니 마냥 그 지방 정부의 정책이나 뭐 아젠다를 따라서 뭐 복붙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조금 더 발전적인 공약을 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의 중점 공약들을 저희가 빼놓고 잊어버리고 뭐 미뤄두고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남은 얼마의 기간 동안 새로운 공약들이 나올 것이다. 네,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의원. 네, 시민단체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선거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됐어야 우리 시민들이 보실 때 양쪽의 당의 어떤 정책이나 공약을 놓고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떤 후보가 적절할지를 이제 찾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주어져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정책이나 공약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답답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 충청권 10대 총선 의제는 우리 시에서 이미 얘기를 안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구 자연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과제가 공약으로 좀 제시되면 좀 더 좋겠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의제에 따라서 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기간 또 각 정당 그리고 각 후보들은 어떤 준비를 그럼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유권자들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 될지 끝으로 두 분이 하시고 싶은 제언의 말씀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은 인물과 또 정책을 보고 표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은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들은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좀 다가가야 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 그런 전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국민을 위해 더 좋은 정책을 내고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정치가 되도록 모든 정치인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정치가 정말 분노 정치, 혐오 정치가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대중분들도 다 실증감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민주당이든 저희 당이든 각 당의 당원과 당규가 있고 각 당이 추구하는 그 이상 사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총선이라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큰 축제를 놓고서는 각 당이 자기 당에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이상 사회 모습들을 서로 늘어놓으면서 그런 부분들로 그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싸움이 정책 싸움이 되겠죠. 공약에 대한 싸움이 되고 사실 그런 부분들로 너희 당이 좀 더 잘못했다, 우리 당이 좀 더 잘했네, 뭐가 문제였고 나쁜 사람들이 들어왔네 아니네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조금은 더 내려놓고 국민분들께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은 무엇입니다. 우리 함께 이런 유토피아를 만들어가 봅시다. 이런 말들로 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한 달의 총선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이것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간이 적어도 4월 10일까지는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세남 4.10 총선 민심중심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그리고 대전 세종 충남 우리 지역의 총선 진행 상황 살펴봤습니다.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중호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대세남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